안녕하세요. 이야기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담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이라는 창을 통해 인류의 긴 시간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 그림을 통해 남긴 인간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 어둠 속 첫 그림 선사시대 미술. 아주 먼 옛날, 아직 사람이 농사를 짓기 전 불을 발견하고 동굴 속에 모여 살던 시절,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에는 사슴과 들소, 말이 뛰어다닙니다. 뼛가루, 숯, 돌가루, 식물의 즙을 이용해 색을 만들었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법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은 손바닥을 찍어 남긴 자국, 어떤 그림은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한 역동적인 형태. 그림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였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문이었습니다. 동굴은 갤러리이자 성전이었고, 화가는 주술사였습니다. 오늘날의 갤러리와는 너무도 다른 생명의 벽화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그림들에는 인간이 자연과 맺은 최초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2장 신의 얼굴을 빚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제 우리는 나일강을 따라 태양빛이 쏟아지는 고대 이집트로 향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이 서 있고, 그 벽면에는 형식화된 그림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옆모습으로 그려지고 두 발은 나란히,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 미술은 상징과 규칙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크게, 하인은 작게, 신은 금빛으로, 주군이는 얼굴에 무거운 평정을 담고 그려졌습니다. 그림은 죽음을 넘어 영혼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벽화, 조각, 파피루스의 그림은 모두 영원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 벽화에는 전투 장면과 사자 사냥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술은 권력의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그림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었고, 그 이야기는 늘 신과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장 아름다움의 법칙.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 먼저 고대 그리스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고대 그리스 문명은 예술과 철학,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올림픽, 그리고 수많은 예술 개념들을 이 시기에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인간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인간처럼, 인간을 신처럼 표현하곤 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서 이상적인 인간, 즉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조각과 그림에 담으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조각으로는 디스코볼로스, 원반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운동선수가 원반을 던지기 직전 몸을 비틀고 있는 순간이 표현되어 있죠. 근육의 긴장감, 균형 있는 자세, 그리고 차분한 표정은 단지 육체적인 힘을 넘어서 내면의 통제와 정신력까지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단지 근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아름다움이 깃든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건축물에서도 이런 조화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에게 바쳐진 이 신전은 기둥 하나, 지붕 하나에도 수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기둥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보정 덕분에 보는 이로 하여금 완벽한 균형감을 느끼게 만들죠. 시간이 흘러 그리스 미술은 보다 감정적이고 극적인 표현을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바로 밀러의 비너스, 즉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표현한 조각입니다. 비너스는 팔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그 자세와 몸의 흐름, 부드러운 곡선에서 오는 우아함은 여전히 완벽합니다. 헬레니즘 미술은 아름다움 속에 인간의 감정과 움직임, 현실감을 함께 담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이제 고대 로마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고 이어받은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모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가 이상을 표현했다면 로마는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로마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감입니다. 특히 초상 조각에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리스의 조각상이 이상화된 청년의 모습이라면 로마의 초상 조각은 주름, 검버섯, 나이든 얼굴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개성과 실제 모습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미술은 단지 개인의 묘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전의 도구로도 적극 활용되었죠. 아우구스투스 프리마포르타상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조각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연설하듯 서 있고 갑옷에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새겨져 있으며 작은 큐피드가 그 발치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그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의 후손이며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끈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로마는 또 건축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콜로세움입니다.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 전쟁 포로들의 싸움, 맹수쇼와 같은 오락이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황제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죠. 로마 미술에서는 실용성과 정치성 그리고 건축 기술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전이나 경기장은 단지 예쁜 구조물이 아니라 통치를 위한 무대이자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의 도시 폼페이에서는 벽화들이 대거 발견됩니다. 일상 풍경, 자연, 정물화, 신화 이야기 등 다양한 장면이 집안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실의 공간을 장식하고 그 안에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한 시도였지요.
제4장 신앙의 빛, 중세 미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비례, 현실적인 묘사, 아름다운 육체와 조화로운 공간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혼란이 닥친 뒤 유럽 대륙은 점차 종교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중세 또는 암흑기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도 빛은 존재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고 중세 미술은 거의 전적으로 이 신앙의 빛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 끝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인간의 현실보다 신의 세계, 영혼의 구원,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인체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죄와 욕망의 상징이 되었고 조각과 그림 속 인물들은 굳은 자세, 과장된 상징, 그리고 때론 비현실적인 비율로 표현되었습니다. 중세 미술의 시작은 로마 제국의 동쪽, 즉 비잔틴 제국에서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비잔틴 미술의 대표작은 모자이크입니다.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로 벽과 천정을 채워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중 대표적인 작품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라벤나의 모자이크 벽화들입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황후 테오도라의 모습이 화려한 황금 배경 위에 비현실적인 자세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로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전역에서 수도원과 성당이 중심이 되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네스크 미술은 무겁고 두꺼운 벽돌, 작은 창, 둥근 아치가 특징입니다. 조각은 여전히 단순했고 그림은 정면성을 유지했습니다. 프랑스의 생 라자로 대성당의 정문 위에 새겨진 최후의 심판 장면은 중세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엄격하고 천사와 악마는 선명하게 구분되며 구원받은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대비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성이나 미적 완성도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일반 신자들에게 그림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미지 성경이었던 셈이죠. 12세기부터는 중세 미술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고딕 미술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고딕 양식은 하늘을 향한 욕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당은 점점 더 높아지고 창문은 더 넓어졌으며 그 창문은 화려한 스테인 글라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면 색색의 빛이 창을 통해 쏟아지며 마치 신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경이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림과 조각에서도 인간의 표정이 생겨나고 예수와 성모 마리아는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미술은 단지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과 이야기를 담기 시작한 것이죠.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는 한 화가가 중세의 표현 방식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지오토 디 본도네. 그는 인물의 표정을 담고 그림에 원근감을 주어 공간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는 곧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중세 미술은 이제 끝나가고 다시 인간과 현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장 빛으로 태어난 인간 르네상스. 고대 문명이 몰락하고 수백 년간 지속된 중세의 어둠이 거치자 유럽은 다시 인간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르네상스, 즉 재탄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는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유럽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봉건 제도는 점점 무너지고 도시 상업이 성장하며 인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세에서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면 르네상스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배우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미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 원근법의 도입, 빛과 명암의 표현,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의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미술은 단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세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14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중세적인 상징과 정면성에서 벗어나 인물들에게 표정을 주고 그림 속 공간에 깊이를 주려 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 연작에서는 성인의 감정,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배경까지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지오토는 르네상스 미술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들어와 마사초라는 젊은 화가는 회화의 원근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성삼위일체의 벽화는 건축적인 구조 속에 인물들이 배치되고 화면 속 공간이 실제로 깊어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해골과 비문이 있고 그 위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며 양쪽에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 후원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지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람자가 그림 속 공간에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지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 해부학자,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연구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했고 날개 달린 비행기계를 설계했고 빛의 작용과 색채의 흐름까지 실험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녀의 미소는 보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이고 배경은 환상적이며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 윤곽이 부드럽게 번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작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 13명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표정과 제스처로 반응하며 그들의 위치와 시선은 모두 예수에게 집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회화적 구성과 감정 표현에서 르네상스 회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인체의 구조를 철저히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표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다비드상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청년 다비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은 완벽한 비례, 근육의 긴장감, 그리고 싸움을 앞둔 침착한 표정까지 이 조각은 인간의 위대함과 내면의 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4년에 걸쳐 혼자 그린 이 벽화는 구약 성서의 장면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천지창조 장면에서 하느님이 손을 뻗어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은 예술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마지막 라파엘로는 부드러운 색감, 안정된 구성,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르네상스 회화의 균형감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아테네 학당은 고대 철학자들이 웅장한 공간 안에 모여 토론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속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고대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 자체가 르네상스 정신, 즉 고대의 지혜로 돌아가자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6장 극적인 감정과 움직임 바로크와 로코코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은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여파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바로크 미술은 이 배경 속에 등장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기 위한 강렬한 빛과 어둠, 극적인 구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는 바로크 회화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 즉 극단적인 명암 대비를 사용해 장면에 강한 긴장감과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대표작 성 바울의 개종을 보면 한 마리 말이 화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바닥에 쓰러진 바울은 눈을 감고 감정을 폭발시키듯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한 빛이 인물의 얼굴과 몸에 떨어지면서 그림 속 인물이 마치 무대 조명을 받은 배우처럼 보입니다. 그는 성경 속 장면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제 18세기 초반 프랑스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바로크가 종교적 감정과 권력을 강조했다면 로코코 미술은 훨씬 더 사적이고 세속적이며 우아한 세계로 이동합니다.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는 고전의 위엄보다 일상의 즐거움, 연애, 자연, 우아함이 강조되었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미술이 등장합니다. 로코코라는 말 자체도 조개 장식, 로카유에서 유래했을 만큼 장식성과 가벼움을 추구했죠. 프랑스와 부쉐는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에는 여신과 연인들, 푸른 하늘, 꽃과 비단이 등장하며 온화한 색감과 섬세한 붓질이 돋보입니다. 그의 목욕하는 비너스에서는 비너스가 나무 그늘 아래 연못 옆에 앉아있고
하얀 피부와 부드러운 실루엣 장식적인 배경이 전체적으로 고요하면서도 관능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작가 장오노레 프라고나르는 그네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이 푸른 정원 속에서 그네를 타고 있고 그 아래에는 그녀를 올려다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풍부한 녹색, 부드러운 햇살, 붕 떠있는 듯한 인물 묘사까지 사랑, 장난, 유희의 감정이 물씬 풍겨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 미술부터 18세기 로코코 양식까지 함께 산책하듯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부터 20세기 현대미술까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향이었습니다.